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의 서재, 부자의 조건을 좀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부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셔서 부자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라고 해서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야 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 이 책은 리더스 북에서 출판했고요. 자, 전경환 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짐 로저스가 서두에 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세계 경제가 대혼란을 겪으면서 주요 국가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나는 2019년부터 지난 2008년 일어난 글로벌 금융 위기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 위기가 지금 시작되려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실 경제 위기는 전부터 발생할 조짐을 보여왔다. 매일 뉴스와 경제신문을 구석구석 훑어본 사람이라면 그 전조를 눈치챘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자.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의 재정 위기는 이미 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오래전부터 불안이 감지되었다. 미국의 경우 꽤 오랜 기간 경기가 좋았다. 이러한 번영이 지속되길 바란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번영에는 반드시 끝이 찾아온다. 지금은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2008년에는 중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았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했다. 당시 중국은 쌓아둔 돈을 풀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경제를 구하기 위해 지원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마저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기업이 연달아 도산하는 모양새다. 인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수많은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고 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인도의 거대 은행이 파산했고 일본도 2008년에 비해 부채 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징후가 각 분야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징후는 점점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른바 끝의 시작이 막을 연 것이다. 여기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여러 대응책 중 경제의 최악의 요소로 작용한 것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간 이동을 제한한 조치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병 확산에 달리 방법이 없었을 테지만 사람이 이동하지 못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면서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전염병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활동을 멈춘 일이 없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존재를 알고 조심스러워하는 와중에 굳이 국경을 막고 이동을 봉쇄할 필요가 있을까?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사람들이 돈을 잃고 파산하며 자살도 급증할 수 있다. 물론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가장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파산 역시 친구와 가족은 물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든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줄을 이을 것이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난 뒤 12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주가가 상승했다. 역사적으로도 10년 넘게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증시가
화랑을 보이는 동시에 국가 부채도 늘어났다. 빚이 지나치게 많으면 언제나 그렇듯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과잉 채무로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여러 눈에 띈다. 이미 레바논이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도 위기에 처했다. 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많은 나라에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판단한다.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수많은 기업, 국가, 도시는 이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과거에도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만 해도 2020년 가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하기 힘들다. 물론 지금 현재는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트럼프가 자꾸 상황을 안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집권당이 선거에서 질 때는 실패한 경제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미국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 결국 트럼프는 선거에서 질 것이다. 역사를 보면 경제가 악화될 때마다 국가 간 수많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다. 무역전쟁이 벌어지거나 심지어 군사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미 전쟁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전쟁을 계속해왔고 이란과도 사실상 전쟁 상태에 있다. 신만이 알겠지만 재선에 성공하면 트럼프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지도 모른다. 현재 상황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과 흡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1930년대에 여러 나라의 채무가 늘어나면서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맞물리며 군사적 대립이 일어났다. 이번 위기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39년과 현재의 경제 환경에 수많은 유사점이 있는 건 확실하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다. 이처럼 여러 단서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전 세계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앞으로 누가 이 파도를 타고 새로운 승자가 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 의료, 컴퓨터, 헬스케어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이다. 더 많은 환자가 진찰을 받기 위해 자택에서 컴퓨터로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고 원격 진료를 받을 것이다. 음식 배달 서비스도 지금보다 급속하게 확장될 것이다.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도 점점 우리 삶의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더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금까지 강자 자리에 있던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할 것이다. 말 그대로 우량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된다. 투자를 하려면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이득을 볼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나는 금, 은, 그리고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또 농업 분야에서도 투자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식을 사려고 한다. 지금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 걸쳐 위기의 전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경제 위기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 오랜 세월 투자자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 교훈도 공유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나눠볼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위기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자, 2020년 4월에 짐 로저스가 우리 독자들을 위해 쓴 메시지입니다. 네, 그 위기의 징조들과 과거의 위기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리고 투자의 거장들은 어떠한 경로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장이 되었고 성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계는 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짐 로저스가 다양한 이야기를 써놓은 책입니다. 다시 책 안으로 잠깐 들어가서 책 내용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낙관론.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뛰어넘는 금융위기가 닥칠 겁니다. 내가 2019년에 이렇게 말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 미국 나스닥 주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온 세상은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2018년에서 2019년에 표면화된 미중 무역 전쟁과 이란으로 대표되는 중동 위기도 대화를 통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고 잘 수습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자.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전에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가올 재앙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주요 국가 증시는 전망치를 웃돌며 상승을 이어갔다. 문제는 당시 각국이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 금융기관, 민간기업, 개인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무서운 속도로 부채가 불어나고 있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주택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제한 없이 대출을 해주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페니메이로 통칭되는 미국 연방저당권 협회와 프레디맥으로 불리는 미국 주택담보대출공사였다. 이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채권을 사서 증권화한 다음 금융기관에 대대적으로 판매했다. 당시 나는 정부 관계자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리 없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으나 아무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거품은 언젠가 사라진다. 거품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며 언젠가 꺼지게 되어 있다. 2005년에서 2006년 미국에서는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융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했으며 그 결과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난관에 부딪혔다. 문제는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문제가 생기자 양사의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다른 금융기관에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금융기관 또한 빚을 지고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물론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비슷하게 주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빚이 늘어났다. 우선 아이슬란드의 예를 들어보자. 그 전까지만 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아이슬란드는 2007년에서 2008년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GDP의 25%를 차지하던 금융과 부동산 거품이 붕괴됐고 2007년 가을부터는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다. 통화 가치도 2008년 1월에서 8월 유로화 대비 35%나 하락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위기에 빠진 국가가 또 있었다. 바로 아일랜드다. 켈트의 호랑이라 불리며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아일랜드 역시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었다. 2007년 4월 최고치를 찍은 아일랜드 증권거래소 평균 주가도 대폭 하락했다. 그 결과 수많은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졌다. 물론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는 유럽에서도 변경에 위치한 작은 나라들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면 아득히 먼 나라에서 일어난 현상이라 그저 남의 일처럼 여겼을 것이다.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자신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리라곤
상상하기 쉽지 않다. 그럼 이제 세계 경제에서 좀 더 비중이 큰 국가로 시선을 돌려보자. 2007년 영국의 중견 은행인 노던 룩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주택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이 은행은 2006년에 리먼 브로더스와 손잡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시장에 막 뛰어든 참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불거지며 자금 융통이 악화되자 노던 룩은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일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몰려든 고객들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2008년 2월 영국 정부는 노던 룩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기로 결정한다. 곳곳에서 나타난 위기의 전조.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금융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1923년에 창업한 세계 5대 투자은행 베어 스턴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와 함께 직격탄을 맞았다. 2007년 6월 베어 스턴스 산하 헤지펀드 2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것이 밝혀지면서 베어 스턴스는 총 47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베어 스턴스가 JP 모건에 인수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시장 참여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신호가 다수 나타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까지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 2008년과 비슷한 경고를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우선 유럽부터 살펴보자. 유럽에서 재정 상태가 가장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는 독일이다. 그런 독일의 최대 민간 은행 도이치 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확장 전략이 실패하며 적자가 이어졌고 2017년에는 도이치 은행에 투자했던 중국 항공 집단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은행 재건이 수포로 돌아갔다. 도이치 은행의 금융 파생 상품 규모가 약 71억 달러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파산할 경우 그 충격은 정말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트비아에서도 은행이 줄줄이 파산했다. 2018년 이 나라의 3대 은행이었던 ABLV 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2019년 8월에는 PNB 방카도 파산했다. 다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살펴보자. 2019년 8월 아르헨티나가 일시적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이면서 통화인 페소와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 역시 과도하게 불어난 빚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수도에 인접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도 채무 불이행 위기에 봉착했다. 경제 침체가 전망되면서 글로벌 기업인 나이키가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철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다. 네, 짐 로저스. 오랜 세월 시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차분히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가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여러분들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 짐 로저스의 메시지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